여당 대표께서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셨는데 후보자로서 드는 생각은 소회는 어떠신지요?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로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에서의 이 표결 심리 과정, 과연 이것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 솔직한 그 생각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국회에서는요, 이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뉴스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조금 전 우리가 이제 영상 봤어요. 그랬더니 검수완박 이 말 제일 많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의원들 관심사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이 얘기 쭉 나왔겠죠? 맞습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모든 판결은 판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이 김영도 후보자 본인도 이 검수완박 입법 당시에 법원행정처 차장 자격으로 이 법사위 소위 등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표결 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아까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 이 서면 답변서로 이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오전 질의에선 관련된 질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 도중에 후보자가 막 울먹이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 이 모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6억 원을 빌려줬다. 이 불편법 증여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게 아니라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주에서 사시다가 그 신장하고 폐 쪽에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그 삼성병원에 한 6개월 정도 돌아가시는지 알았어요. 그때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돼서 그 저희 어머니가 전주 집으로 내려가겠다. 이제 전북대 병원 가서 치료받겠다 그러셨어요. 예, 네, 후보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전주 임대보증금이 9,500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삼성병원 옆에 있는 전셋집 구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로 보태드렸습니다. 덕분에 지금 살아계시고요. 상당히 조금 좀 숙연해지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조명받는 인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라고 한다면 어제는 국회에서 바로 이 사람이 주목을 받았죠. 바로 법무부 한동훈 장관인데요. 어제 저희가요, 이 법사위 오전 상황 저희가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오후 상황 전해드리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그 시행령은 적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적법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유가 뭔지 물은 겁니다. 예? 너 원래 그렇게 말을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네요. 지금 만약에 이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그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좋아요. 전 자, 그러면 답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한동훈 장관 이런 모습 뭐 국회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이 모습에 대한 이 해석들이 좀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이번 그 검수완박 관련 실패를 본인 탄핵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국민의 관심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좀 시도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제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기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 정치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일찍 사퇴를 해서 정치하는 게 맞다. 다만 총선에 만약에 출마를 했을 때 이게 당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 지금 뭐 김성수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전해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더라고요. 한 장관이 일부러 민주당 자극하려고 이렇게 한다. 어디 윤 위원 보시기에도 일부러 자극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다르게 보이세요? 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그리고 본인을 향해서 조금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 뭐 이러면 반드시 되묻거나 아니면 준비되어 있는 답변 이걸 그냥 일괄해서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범계 장관, 박범계 의원의 얘기에 들어 있습니다만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라.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쭉 태도를 보건대 토론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논쟁을 하려고 항상 토론이라는 건 어찌됐든 뭐 양쪽이 서로 수긍을 하고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가 판단이 잘못됐구나,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논쟁은 끝까지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지지층에게는 박수를 굉장히 받는 것 같지만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그게 옳은 태도일까? 그건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영걸 대표,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총선 차출설이요. 어제 저희도 좀 얘기를 해봤지만 정말 끊임없이 나와요. 오늘 오전에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총선 출마 안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발언? 저는 유상범 위원이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면 총선 출마 안 시킨다. 총선 출마를 대통령 지시사항입니까? 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당원 뜻, 국민 뜻에 의해서 차출하고 하는 거지 대통령이 발령장 내듯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국무위원이니까 지금 뭐 법무부 사항도 많고 하니까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런 발상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예, 한동훈 장관이 참신성도 있고 굉장히 뭐 똑똑하게 말 잘하잖아요. 네. 다부지고 저는 상당한 인기도 있어요. 하지만 또 분명한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 또 검찰이냐. 그리고 또 시대적인 소명이나 역경극복 스토리.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서 불러올 때는 법과 정의, 상식 이게 없어서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한 거거든요. 네. 지금도 법과 상식이 없으면 한동훈 장관이 검찰 출신으로 또 다음에 나오면 또 먹힐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마할 거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왜? 본인이 필로폰 네소스 전쟁사 빨간 책 들고 유럽 출장길에 딱 기자들 보이게 들고 나갔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는 일단은 정치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론 지지율이 정치 참여가 높은 사람일수록 여태까지 제가 기자하면서 안 나가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갈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또 정치는 생물이라 변화가 많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긴 하지만 우리 윤영걸 대표의 예상이 맞을지 저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보죠. 민지숙 기자. 김기현 대표 아침 일찍 대학생들 만나러 갔더군요. 그렇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저도 대학 시절에 기숙사에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네. 이 1,000원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 김기현 대표 오늘 경희대를 직접 찾아서 이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침 8시에 식권을 사서 미역국과 이 무생채 반찬의 메뉴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아하.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갖고 나서 뒤돌면 되지. 아마 드셔보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대학은 달라서 같은 층에 저는 지리학과도 복수 전공하고 있어서 지리학과에서 그
빅데이터 트레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람은 사실 건강하고 지리는 접목하면 빅데이터로 접목하면 멋진 네. 그런 것 같다. 앞으로 그래서 국토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 알아야지 정치를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내가 갔던 거를 집에 가서 네, 김기현 대표 이렇게 학생들과 직접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전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학생은 이 통신비나 교통비와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했던 요 바로 이 일정입니다. 최근 하락하는 청년층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예, 이번 김기현 대표의 행보에 관해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20대, 30대의 이 여론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 대통령 그 당시 취임 전후보다 10%포인트씩 빠졌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1년 앞둬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좀 젊은 층의 표를 조금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 내에서는 이런 젊은 층 표를 잡기 위해서는 친이준석계 이런 당원에 대해서도 발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영걸 대표. 지금 김성수 변호사가 친이준석계 발탁을 언급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SNS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SNS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니까 아웃카운트 하나 못 잡은 1회 말에 구원 투수를 올리자는 팀은 애초에 이거 라인업 잘못 짠 거다. 상당히 조금 힘들어간 반응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그 당 지휘부에 대해서 계속 뭐 시비 걸고 비판해 왔으니까 1회 말에 구원투수 하는 거랑 똑같다. 나를 그 전당대회 끝나고 배쳐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내 측근들을 기용하려고 하느냐 뭐 그런 반발 심리죠.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뭐 이준석계를 뭐 중용한다. 저는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거라고 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준석을 배제해서가 아니라 이준석을 전당대회에서 30대를 당원들이 뽑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 기대했던 도전 정신, 혁신, 변화 이거를 국민의힘에 바라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청년 정신이 좀 사라진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지지율이 좀 작년보다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당이 좀 변화하고 혁신해야지 학생 대학교 가서 구내식당에서 1,000원짜리 밥 먹고 이준석계 몇 명 기용하고 이거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은 해열제만 먹어도 될 일이 아니고 왜 열이 나는가 이것부터 저는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친이준석계 인사들 발탁한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이런 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진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당 자체가 변해야죠. 왜 지지율이 요새 떨어지느냐. 대통령하고 너무 일사불란한 지도 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좀 신선함이 좀 떨어진 거죠. 당정 일체는 좋지만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변화가 저는 요구된다고 봅니다. 자, 민 기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재원 최고위원발 논란이 또 급부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심력 끼쳐서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런 페이스북 사과문을 올린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지난 25일 미국의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김 최고위원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선 최고위 일정에는 세 차례나 불참을 했지만 이 극우파인 전광훈 목사와의 밀착은 강화하면서 당 안팎에서 좀 부적절하다, 실언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성수 부사. 그러면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언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 나와요?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뭐 의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사람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SNS를 통해서 이 미국으로 건너간 당신 100% 최고위원이 5.18 정신을 지우겠다고 하는 자가 천하 통일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었고 또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언어를 전략적으로 구사하는데 감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조금은 좀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는 그런 듯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단 한 친윤계 초선 의원도 이 부분 윤리위에서 뭐 회부를 검토한다든지 지도부가 어떠한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 발언이라든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김기현 대표 발언도 한번 듣고 오실까요?
김재현 최고위원도 미국 발언 요거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중앙호 목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윤기영 의원, 지금 김기현 대표 발언 들어보면 어떻게 들으면 공개 경고 같기도 하고요. 본인은 거죠. 지금 자신은 지지율 끌어올리겠다고 아침 새벽부터 대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갤럽 조사도 그렇고 새롭게 지도부를 뽑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는 거 나타났죠. 특히 20대 지지율 급락했잖아요. 네. 뭐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60, 70대에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투영이 돼가지고 위기 상황인데 저렇게 김재현 최고가 아마 수석 최고위원일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 가장 득표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저 득표가 결국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의 지지에 의해서 얻은 거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셈인데 저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은 당의 지지율은 갉아먹는 거고 그러나 본인은 아마 TK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내년 4월에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TK 지역에서는 저런 식의 얘기를 해야 아직 지지를 받는다. 정말 그렇다면 큰일이죠.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명색이 수석 최고위원인데 저런 헛발질이 계속 나온다? 그건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 발언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 또 해명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다음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여러분. 정규 후보도 같이 식당으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만들었어요. 민 기자, 영상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시민들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험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이 경남 창녕군으로 향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이번 선거가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선거로 모두 험지에서 치러지지만 현장 유세 지원을 통해서 이 대표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제 저희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한 뉴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전했거든요. 그런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 구속영장 어제 청구됐었는데 기각됐군요. 예,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인물이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A 씨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A 씨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에서는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었고 그 기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봤던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첫 구속영장 신청이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이런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동력에 대해서 한번 좀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사법적 리스크가 조금은 유리하게 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게요. 윤석열 대표 지금 김성수 변호사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측근의 이 구속 여부가 주목받은 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기각이 됐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좀? 좀 뭐 기각은 됐지만은 큰 의미는 두기 어렵다. 뭐 이번에 완전히 죄가 없어서 기각된 게 아니라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안 됐지만은 이재명 대표하고 고리를 찾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는 뭐 계속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백현동 용적률 대대적으로 4단계인가 그때 올렸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김인섭이라고 그분이 옛날에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 연결고리를 찾는데 검찰이 수사를 집중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 기자, 이 외에도요. 어제 이제 우리가 당 내에 불씨 얘기했잖아요. 이 불씨가
잘 안 꺼지는 모양이에요. 네, 당직 개편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총선 관련 핵심 보직인 이 사무총장은 그대로 놔둔 점이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박성중 대변인이 어제 이 사무총장이 그대로면 이번 개편 의미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 대표의 방탄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경 의원. 어떠세요? 어제 이제 당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어제가 저희가 이제 이 부분 뉴스로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저희가 지켜봤는데 나오는 발언들을 보니까 이게 더 좀 커지는 모양새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 이 당 안팎에서의 여러 압박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당직 개편으로 다른 탈출구를 찾는다. 근데 사무총장은 그대로 둔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발적으로 물러난다 이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 밀려난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밀려난다가 되려면 검찰이 지금 기소를 했던 성남 FC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개발의 배임 뭐 이런 거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김인섭 씨의 측근이라는 A 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그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위증 교사로 다시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의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근데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뜨리겠다고 생각한다면 428억 뇌물 주려고 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받으려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내야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걸로 계속 시간을 끌고 간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제1야당 대표에게 정치적인 탄압하는 거다. 이런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걸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내년 총선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공천권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이건데 그 모면이 이런 당직 개편. 그러나 저런 식의 당직 개편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무총장은 측근인 조정식 의원 그대로 두고 있다면 결국 당 내에서의 세력 파워 게임은 역시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 결과, 특히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뭐 그거에서부터라도 유죄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민주당, 여야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 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 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마약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왔던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한국 땅 밟자마자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군요. 맞습니다. 이 진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 이 전우원 씨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체포가 됐는데요. 오늘 새벽 6시 50분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이 수사관 2명에게 붙들린 채 방금 보신 대로 공항 터미널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게이트 앞에는요, 이 스마트폰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하. 전우원 씨 환영합니다 이런 손팻말을 든 시민들도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전 씨는 취재진 앞에서 방금 보신 대로 짧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5.18 유족에게 사과를 하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죄인이니까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서울경찰청으로 압송된 이 전 씨는 경찰서 앞에서도 최대한 빨리 광주에 가서 사죄하고 싶다 이런 뜻을 거듭 밝혔다라고 전해집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 체포 시한이 48시간이잖아요. 이틀 동안 어떤 부분 수사를 하게 될까요?
예, 일단 이번에 이 체포가 된 게 형사소송법 200조의 1항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그리고 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5항에 따라서 48시간 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해서 영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48시간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48시간 내에 우선은 마약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또 그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하는 것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소변 검사라든지 투약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조금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같이 또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럼 또 추가적인 수사 확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비자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진술을 받아보고 이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관련자들 수사를 또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간단하게 확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데 굳이 본인 발로 지금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까지는 조금은 수사기관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전 씨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이틀 동안에 다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전원 씨가 마약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체포가 안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전원 씨가 뉴욕에 거주했는데 뉴욕은 이 대만은 합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마약까지 다 합법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서 체포가 안 되고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이건 좀 궁금하네요.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미국의 뭐 특정주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인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방송에서 투약을 했던 걸로 나오는 건 뭐 LSD라든지 미국에서도 합법이 아닌 마약들도 좀 투약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방송 마지막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좀 구급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뉴욕이라든지 미국 경찰이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구금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우원 씨가 본인이 아직 뭐 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본인 발로 입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출국 금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출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국내에 입국을 해서는 속인주의,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부분 처벌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인주의에 따라서 일단은 마약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를 하고 이제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피려고 체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금 테라 사태 주범인 권도영 씨 해외에서 지금 체포돼서 국내로 언제 송환될지 미집사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 이 권도영 씨가 해외에서 체포된 거하고 지금 전 씨가 국내 들어온 거 이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인 건가요? 예,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국가에 인도해달라고 청구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입국을 원해서 입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 청구의 목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이제 권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국가에서 구금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도 본인 발로 지금 입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청구에 이런 실익이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인도 청구의 실익 자체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사례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민 기자, 어쨌든 경찰이 체포가 돼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5.18 단체 만나서 사과하는 거 이건 당분간 못 하겠네요. 맞습니다. 풀려나기까지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5.18 재단 측에서는 이 전우원 씨가 적극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힌 만큼 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먼저 광주에 왔으면 어땠는가. 조사는 뒤늦게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 앞서서는요. 할아버지가 못다한 몫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 사죄를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 씨와 5.18 기념재단의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전두환 일가로서는 유가족들에게 건네는 최초의 사과가 된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 들으니까 이 부분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요. 5.18 단체에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먼저 만나고 나서 사과하고 수사받으면 어떻겠냐.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체포 자체가 형사소송법 200조의 이 1항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인데 이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거나 이제 잠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체포영장을 이제
이제 발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 씨가 본인 스스로 입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갑자기 도주를 한다든지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꼭 입국하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토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경찰관 동행 하에 광주에서 5.18 단체를 만나서 뭐 사과라든지 하고 뭐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수사를 받았어도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도 뭐 검토는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다만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제 입회하에 체포를 전제해서 시간을 소요를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이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 체포를 조금 늦춰주고 그 체포에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소요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까지는 검토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또 정말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입국한 다음에 갑자기 잠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울 수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유영걸 대표. 어쨌든 전우원 씨 본인이 한국에 와서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우원 씨 귀국. 좀 착잡하고 좀 묘한 기분이죠. 묘하세요? 예, 얼굴 모습 보세요. 아버지인 전재용 씨도 좀 닮았고 할머니 이순자 여사도 조금 닮았어요.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모습, 마약, 검은 돈, 어떻게 보면 5.18 희생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세 가지 화두가 이게 쉽게 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또 마약은 본인이 또 처벌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검은 돈 문제도 수천억의 뭐 뇌물이 검은 돈이 오고 갔는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아버지와 그 삼촌인 그 전재만 씨는 수천억 와이너리 미국에서 운영하고 다 이게 검은 돈으로 생활했다. 그동안에 지금도 그 연희동 지하 금고에 엄청난 그 검은 돈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미나반 추징금이 867억이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사망하셨으니까 그건 받을 길은 없어요. 앞으로 일이 진정되는 거에 따라서 소급 입법에서 받아내자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5.18도 또 본인이 손자지만 또 사과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론이 또 어떻게 반향이 있을지 상당히 핵심적이고 뇌관이 있는 세 가지 건을 들고 나와서 앞으로 좀 기분이 좀 착잡하기도 하고 좀 묘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전원 씨에 대한 처벌 여부 그리고 5.18 단체에 대한 뭐 사과 여부 일단은 48시간이라는 이런 체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유동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났었죠. 당시에 이제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양측 모두 항소를 했죠. 그래서 2심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민 기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최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에 대한 기사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좀. 네, 1심 선고 뒤에 말을 아꼈던 이 최태원 회장이 오늘 돌연 입장문을 낸 건데요. 이혼 상대방인 이 노소영 관장이 지금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노 관장 측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인신공격의 대상이 누구인가 짐작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어제 이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에 대해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 이미 3년의 시효가 끝난 일로 순전히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회장 측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 여론을 조금 어떻게 좀 왜곡을 해보려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 거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요. 이 노소영 관장이 어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보도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관계성에 대한 언급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 씨가 이 상담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을 했다. 이 노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최 회장과 공식 석상에 동행하면서 본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담겼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 불순한 유튜브에서는 이를 악용하기 위해 지금 벌써 나선 상황이다라며 노 관장 측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내용이 진실인 양 왜곡해서 알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요거 하나만 팩트 체크 해볼게요. 최 회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니까 손해배상 소송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다툼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던 그 소멸시효가 민법 766조에 의해서 이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를 사실을 안 날 그리고 또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통상적인 배우자의 외도 같은 경우에 외도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기산점이다라고 해서 그때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이 손해의 발생 사실 안 날을 이 외도 행위를 안 날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이 된 날짜부터 기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혼된 날로부터 3년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툼의 쟁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반드시 기각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는 이런 좀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노소영 관장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게 30억 원을 청구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상간녀에 대한 뭐 위자료 청구 이런 경우는 보통은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인정이 되고 지금 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도 위자료가 1억 정도가 인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30억 원이라는 이런 큰 금액을 그러면 인지대도 훨씬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패소 시의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좀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떠한 상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리적 검토상 30억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관점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경 의원, 어쨌든 뭐 재벌가의 이혼 소송 그러면은 뭐 다들 이제 한 번쯤 귀를 또 쫑깃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제3자까지 이제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관심이 좀 더 생기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이혼 소송일 때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현실적으로 지금 동거녀인 김 예. 이사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죠. 김 씨라고 심지어는 투명인간 취급한 적도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그런데 1심 판결 이후에 조용하다가 최태원 회장이 왜 갑자기 노소영 관장에게 공격을 했는지 이건 사연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어느 금융회사에 누구를 동원해서 비자금을 왕창 은닉한 의혹이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어요. 이 보도에 노소영 관장 측 인사가 제보를 했거나 관여가 돼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아주 경로를 해서 노소영 관장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공격을 한 거죠. 그 공격에 맞받아서 지금 노소영 관장이 무려 30억 원이라는 지금 김성수 변호사의 설명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혼 위자료에 30억 원이라는 거는 엄청난 액수인 거고 또 저거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비라는 거는 노소영 관장이 사실상의 경제적인 엄청난 부담을 하고도 저걸 하겠다는 거니까 이런 얘기들이 불거지면서 그 숨겨져 있는 다른 얘기가 함께 다뤄지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뭐 더 잘 김 변호사 아시겠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상 이혼 소송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파탄주의 쪽으로 그냥 가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이 그냥 제동을 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렇게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관심을 받는 상황인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일본이요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글쎄요, 이 내용이 전에 들은 내용이 조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조금 전에 이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하, 네. 강제징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전쟁 중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참여했다, 지원했다 이런 표현을 함께 적으면서 강제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병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해서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 이렇게 적은 교과서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모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조금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도 공고하게 실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표현이 적히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교과서 내용이 다 이러면 우리 정부도 무슨 조치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일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해당 부처라고 볼 수 있는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일본 정부가 알려진 내용대로 만약에 교과서 변경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제 주한 일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결과가 나왔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은 항의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 관련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 기자, 정치권에서도 무슨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 외교부가 조금 전에 속보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교과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독도 점거에 대한 부당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에 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고려관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애국에 대해 즉각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일본을 믿고 양보를 했는데 일본이 교과서를 개정해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만약에 빼버리고 또 여전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을 계속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는 퇴색하는 것이죠. 이영걸 대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 강제징용 해법 등 먼저 제시하고 선조치들을 많이 했는데 일본의 반응은 지금 이렇습니다.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한 발 좀 뒤로 발을 빼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좀 난감하고 답답한 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일본에 가서 대통령이 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제3자 변제. 네. 그러면 일본이 더 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죠. 일본이 강제징용의 강제자를 빼고 또 독도 문제까지도 저렇게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텐데 뭐 지금 세 가지 난관이 있어요. 하나는 일본 가해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아직 나타나지 않다는 거, 일본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거, 또 국내 여론이 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여론이 안 좋은 게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국내 여론이 자꾸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정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아하. 한 10년 전부터 일본은 교과서 수정한다 계속 작업을 해왔고 네. 또 다케시다 독도 문제도 자기네 거라고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 좁지만은 일본이 예정된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 측면이 강하죠. 앞으로 할 일은 국내 피해자들 더 설득하고 일본하고 외교력을 더 강화해서 더 이상 그런 그 엉뚱한 일 좀 하지 않게 그리고 전향적으로 좀 대화 무대에 좀 나오도록 집요하게 설득하고 뚝심 있게 나가는 거 이거밖에 좀 길이 없다. 과거 정부도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갔다가 우리 정부도 나중에는 그 굉장히 갈라선 적이 있거든요. 네. 좀 더 치밀하고 뚝심 있는 자세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외교 당국이 깊은 유감을 표했고요.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죠. 민지숙 기자, 외교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실 이 외교 라인 교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한일 정상회담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의전 비서관이 돌연 사퇴를 했고요. 여기에 최근 이 이문희 외교 비서관도 전격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경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또 통상 1년 단위 파견 근무를 마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요. 이 당장 다음 달 이 미국 국빈 방문과 G7 정상회의 등 이런 굵직한 현안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외교 라인 실무 책임자들의 잇따른 교체가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여기에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설까지 나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이제 교체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사자인 김성환 이제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을 열었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서 미국 국빈 방문이 코앞에 있는데 외교안보의 수장을 교체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 이 방미를 앞두고요 실무 책임자 격인 이 비서관 교체하는 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업무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뭐 여러 준비 뭐 이런 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더 궁금한 건 대통령실에서 마땅한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뭐 경무에 시달려서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사실은 이런 대통령이 뭔가 일정 조율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해당 비서관을 교체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책임은 제가 보기엔 국가안보실이 이 외교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네. 국가안보실 차장이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단순히 흔히 말하는 늘공, 직업공무원인 외교부 파견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지어서 외교비서관 하나 교체한다고 해서 내부에 흐트러진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복원이 될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경무 뭐 이거 말고 좀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추가 후폭풍이 안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윤영걸 대표, 지금 이 외교 라인 교체가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신호탄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5월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요. 1주년 맞아서 이 인적 개편, 자 어떻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 아직은 이제 좀 더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가 된다고 봅니다. 1년이 됐고 또 장관을 바꾸기는 또 청문회하고 여러 가지 좀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네. 정부 부처에서는 차관을 바꾸고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을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외교 안보실 문제도 일선 비서관을 좀 내보내서 그렇지 작년 9월에 대통령이 뉴욕 갈 때도 그때 미국하고 바이든하고 회담이 있다. 일본하고도 회담이 있다. 김성환 실장이 발표했는데 그때 어디 행사장 가서 바이든하고 잠깐 악수하고 나오면서 그때 대통령이 좀 얘기하는 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갖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때도 김성환 안보실장이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근데 그런 게 계속 좀 이어진 거 아니냐. 이번에도 대통령 미국 방문 국빈 방문 행사인데 문화 행사를 미국 측에서 기획하면서 뭐 친전을 우리 정부에 1월 달에 보냈대요. 근데 이제 그 실무진들이 그걸 깔아뭉갰다는 게 지금
이유가 된 것 같아요. 뭐 과론이 뭐 경문이 이거는 핑계고 그것 때문에 좀 경질한 것 같은데 분위기 일신을 위한 거라면 제가 보더라도 실무진만 자꾸 바꿔서 소용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쪽에서도 홍보나 저쪽 사회수석 이런 쪽에서도 자꾸 실무진만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읍참마속만 자꾸 하고 대장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윤경호 위원 말대로 저는 대통령실도 완전히 바꾸려면 진짜 실장급, 수석급 이쪽이 정말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민 기자,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윤영걸 대표 발언 중에 잠깐 나왔는데 방미 국빈만찬에서 우리 걸그룹 뭐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함께 합동 공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을 아꼈는데 이 블랙핑크의 소속사는 제안이 온 게 맞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우리 K컬처의 위상 조금 더 드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